안녕하십니까. 미디어 8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지금 오전 10시가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공개 및 비공개 회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어제 발언에 대한 평가는 뭐 좀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뭐 여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이 극과 극으로 뭐 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어, 어, 그, 뭐 야당 측 인사나 또 일부 여당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오만의 대통령병을 뭐 고스란히 드러냈다.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아주 뭐 최악의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일부 뭐 보수 쪽의 유튜버들은 뭐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뭐 무게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쪽으로. 그럼 뭐 또 일부 유튜버는 2027년에 아마 윤 대통령의 진가가 그때는 드러날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극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한 행위를 한 가지 잣대로 사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발언들은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다 부분적인 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다시 좀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석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선거에 참패를 했음에도 말하자면 제일 어려운 작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군사작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후퇴작전, 철수작전이라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요번에 그런 철수 내지 후퇴의 어떤 변을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이 자기 중심을 잡고 있었다. 뭐 이런 점에서는 또 흔들림 없는 위상을 뭐 지켜냈다. 이런 평가도 보기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특기할 만한 내용이 협치나 또는 야당이나 또는 영수회담이나 이런 용어가 대통령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은 좀 볼성사나운 모습은 좀 피해간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향후 대응,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근데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계속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야당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기본 생각이 뭐냐 하면, 뭐 비인부전이라 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행세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저는 평가 대상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점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 주제는요, 이번 발언의 그 핵심 내용이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이 체감하지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요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데요. 제가 과거에 그 홍보론이라는 책을 한 2권 정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가장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진실을 알리는 기회 비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실 진실보다는요, 허위나 가짜 뉴스, 선전선동이 가성비가 10배, 20배, 경우에 따라서는 50배, 100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알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말하자면 가성비가 낮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은 올바른데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는 뭔고 하면, 진실을 알리는 노력, 소통, 이게 너무 부족했다, 그 다음에 전략이 없었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여론 전쟁에 대한, 또는 여론 전략에 대한 그 부족이나, 또는 정부의 전략 미스에 대한 그런 좀 뭐 자책이라든지 잘못됐다든지, 그 당연히 정부로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데 대한 자책이 너무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실수나 실책에 대한 본인이 수용이라 할까, 아니면 그 실수나 수용에 대한 그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치는 그 실업과 허업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체 있는 결과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중에서 이미지, 감정, 감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현대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실업보다는 허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나 그 느껴지는 서로 그 어떤 공감대, 감성적인 부분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보다 훨씬 중요하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평생 실업에만 종사해 왔잖아요. 법률이라는 실업. 그런데 정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체가 없는 허업이기 때문에 성실하면 해결되고 꾸준히 노력하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1920년대 말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뉴딜 정책을 뭐 한 7, 8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기간에 그 루스벨트 행정부가 그 작성한 보도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뭐 700만 매인가 막 하는 정도로 자간 엄청나게 많은 그 말하자면 소통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뉴딜 정책의 그 말하자면 그 실체가 바람직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그 정책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기 때문에 역사에 뉴딜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지화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뉴딜 정책이 완전 성공이냐 뭐 또는 실패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조금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루스벨트 정부가 그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물량 공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소통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진실을 알리는 국정 방향이 올바른데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선거가 그 민주당과 국힘이 그 득표 수로 보면 1475만 대 1317만입니다. 그러니까 5.4% 차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요, 근본적인 어떤 차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차이, 이런 인상이 굉장히 짙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죠. 근본적인 거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디테일에서 정치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그런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좀 더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정과자 집단당 또는 쓰레기 의회를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역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정 방향이 올바랐는데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 1475만 대 1317만이라는 이 결과가 말하는 거지, 국정 방향이 올바랐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참작할 뭐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정치에서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좀 벗어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이 윤 대통령의 정치 실패가 가져오는 의미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어제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4번째 있는 일이랍니다. IMF 때 1997년 한 번 있었고, 2009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뭐 미국 그 고금리 파문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엽기적인 사태가 정치 실패와 더불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 정치는 정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바로 경제와 연결되고 사회와 연결되고 또 사법 체계와 연결되고 모든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근본 어떤 엔진 역할을 한 게 이번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 엔진이 꺼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 사법 체계 온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절절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했던 민생 투어, 전국 구상, 국힘당의 어떤 정책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헛공사가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적어도 말로 표현되지는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국민들한테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이번 국정 방향의 국무회의의 공개 비공개 발언은 좀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국무회의 발언 중에서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뭔가 하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낮은 자세로 민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참 저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조금 현실 정치하고 오조좀 되는 거 아니냐, 자꾸 뭔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관역을 맞추지를 못하고 자꾸 엉뚱한 관역을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고요. 또 오조준하거나 엉뚱한 조준을 한 데 대해서 그 문제를 오기로 커버하려고 하는 이런 조금 정치인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지금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야기했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대 개혁의 실체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실체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노동개혁이 물론 2년 만에 다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은, 교육개혁은 저는 아직 했다 소리를 못 들은 것 같고요. 연금개혁도 아직 그냥 시작 한둥만둥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말하는 거는 결국 의료개혁만 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의료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것을 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에 대통령이 국민 한테 회초리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사들은 정부한테 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낮은 자세로 뭐 겸허히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 우리가 이 의료 개혁, 뭐 저는 의료 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의료 개혁의 그 본질을 내가 지금까지 뭐 6차례에 걸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본질을 따지보면요. 잘못 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 청년 인구가요. 그 다음에 대학 수험생이 엄청나게 줄었죠. 제가 80년대 그 교육 담당할 때는 그때 뭐한 수험생이 뭐 150만 이런 정도 지금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자료에 나오는 거 보면 1990년에 수험생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2024년 뭐 2023년 이즈음에 수험생이 얼마냐 하면요. 44만 정도 됩니다. 엄청 줄었죠. 제가 교육 담당할 때 1980년대, 70년대 이때 비교하면 한 3분의 1, 90년대 비교하면 뭐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2분의 1 이하로. 그럼 2분의 1 이하로 줄었으면 모든 학과의 정원이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의대 정원만 늘려요? 이상 안 합니까?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수능 1등급을 받는 학생이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등급 중에 지금 우리가 3,000명을 의료계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의 1을 의료계에 투입하면 우리 각 분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5분의 1 정도 투입하면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엘리트 수재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1등급 학생들이 15,000명이라니까 그걸 5,000명으로 거기 의대에 몰아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1등급 15,000명 중에 3분의 1은 의대로 전부 다 몰아넣고 나머지 10,000명 가지고 다른 학문 분야, 수많은 학문 분야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정부의 그 계산을 도저히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부가 그, 뭐 소위 말하는 의료 개혁을 진행하는 방법이요,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한비자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술집에 개가 사나우면 술맛이 좋고 주인이 아무리 손님 접대를 잘하더라도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이 안 팔린다는 겁니다. 왜? 개가 무서워가지고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요게 뭐 또 다른 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나운 개가 있는 술집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술이 만날 씌어져 가지고 손님이 안 오니까 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 술 장사를 못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요번 선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자꾸 가지게 해요. 우리가 뭐 이번 의료개혁을 진행하면서 실무 차관 한 분이 계속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사나운 그 맹견처럼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맹견을 앞세우면서 대화를 하자 하니까 개가 무서운데 사람들이 대화할 기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집 장사가 안 됐고, 술집 장사가 안 되니까
선거를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의료계가 좀 합리적인 단일한 의대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 정부의 그 행정하는 방식이 좀 이상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각계의 의견의 충돌이나 갈등을 모아가지고 그걸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근데 정부가 그런 갈등의 조정력이나 의견, 주장의 조정력을 자신들이 맡아야 될 일을 당신들이 해가 오락하는 이런 책임 회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래요. 합리적인 단일안 못 가져올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개나 합리적인 단일안이나 전부 이게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의사들을 못 살게 만들려고 하는 악의만 노출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면요, 어느 국민으로부터도 동의를 못 받습니다. 의사 집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번 선거를 폭망으로 이끌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은 없고 오기만 남은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집행 방식, 그 다음에 정부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요, 다른 모든 정책들도 정부의 청사진이나 실행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의료개혁 한 가지지만 이 정부의 행동 거지나 정책 추진 방식이 다른 데도 다 그럴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짐작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꾸 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제가 지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다음 3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제 그럼 향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역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심이 늘 이제 좀 주목하는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쇠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 1774년입니까? 독립하고 한 200년 정도 성장과 융성기를 끝내고 최근 현대사 한 35년 동안에 지금 쇠퇴기를 지금 맞이해 가지고 버둥을 치고 있죠. 일본도 1869년입니까? 명치 유신, 그때부터 1930년대까지 성장과 융성을 거듭하다가 1931년 만주 사변을 기점으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뭐 45년에 왕창 망했다가 다시 1945년부터 1900 그러니까 90년까지 완전히 또 재흥기를 이루었다가 90년 이후에 지금 또 내리막길 한 30년을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그 어떤 연고성세의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왜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한 거는요, 뭐 원인을 많이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한이 없겠지만, 일단 정조가 그 서거 한 1800년 세도 정치가 시작된 1800년부터 1945년까지가 완전히 이거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45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내리막길, 형편없는 뭐 국정으로 나라를 뺏기고 또 이민족의 뭐 통치를 받는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1945년 이후에 70년간 성장하고 융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쇠퇴기에는 반드시 나라가 자해극을 벌이죠. 예를 들면 뭐 탈핵이니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안 됐습니까?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걸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국정기조는 괜찮았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료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무리 큰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신호탄이 된 게 저는 의료개혁, 저는 뭐 의료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마 신호탄이 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나라가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때 국회가 지금보다 더 험했습니까? 이런 전과자들의 집합소가 되는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이 옛날 이야기지만요. 중국 송나라가 망할 때는 뭐 악비라는 뭐 명장이 죽으면서 그렇게 됐고요. 명나라가 망할 때는 원숭환이라는 그 명장이 그 자해극에 따라, 명나라의 자해극에 따라 스스로 죽인 거죠. 반관계로. 그러고 난 뒤에 명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는 명장들을 죽이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불길한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의료개혁하는 게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명장을 하나 또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조짐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저의 생각이 그냥 뭐 기호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이 의료계가 해체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그 쇠퇴 내지 내리막길을 촉진하는, 전 정권에 이어서 이번 정권까지 내리막길로 가는 그런 하나의 뭐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뭐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자꾸 뭔가 정책 방향에 처음에 2년은 뭐 그런 대로 잘 넘어왔는데요. 그 5조준을 한다. 그 다음에 그 5조준을 말하자면 5조준을 푸는 방법을 자꾸 5기와 5만으로 풀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나라가 점점 더 힘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상한 우리나라 역대 참 헌정사 이래로 이런 국회는 없었잖아요. 뭐 거의 범죄 혐의가 완전히 굳어진 사람들이 뭐 1당과 3당의 어떤 당 대표를 하는 이런 상황을까지 만드는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준동을 막아야 될 것이 윤 대통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1당과 3당의 준동을 막고 이 잘못된 정치 문화가 사회 각계로 퍼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 할까, 또는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또 윤리관을 정상화시키는 데 대한 지지 집단을 확고하게 굳혀야 되거든요. 그걸 안 고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빨리 이 의료 대란을 푸는 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무슨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이걸 그대로 끌고 가면요 더더욱 이거는 방법이 없어진다. 아니, 윤 대통령이 지금 그걸 지금 8주 9주째 지금 이걸 밀고 나가는데 아직도 해결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멀쩡한 의료계가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게 생겼는데 이게 의료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한번 잘못하면 경제, 사회, 문화, 사법 여기까지 전부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의료개혁, 의료개혁이 잘못돼 버리면 다른 분야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단초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전의 단초를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면 아마 저는 좀 윤석열 정부가 2027년에 임기가 끝나죠. 웃으면서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거 우리 국민이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우리 국민들도 웃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과 좀 더 공감하세요. 그 젊은 전공의들, 의대생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볼모 잡고, 죽어도 좋다 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우리가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자기 인생 걸고 도박하는 거 보기가 참 딱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정치가 죄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바꿔주면 정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까지 전부 굉장히 불안한 또는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대호각성의 기회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했는데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